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사례로부터 배워보는 스마트 팩토리 성공의 선결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고요. 미라콤 INC의 박영돈 MCP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라콤 INC의 컨설팅 그룹 박경돈 M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예. 스마트 팩토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뭡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조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제조를 하기 위한 MES라는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해서 이번 주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MES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이제 여러 개를 나열한다기보다 그 사례에서 어떤 집약된 내용 관점에서 그걸 한번 주제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이제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 것들이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예.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영돈 MCP님이 준비한 사례로부터 배워보는 스마트 팩토리 성공의 선결 조건 주제 발표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사례로부터 배워본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조라는 거를 제조에 대한 본질이 뭐고 그 다음에 제조의 본질에 있어서 그 도구가 MES인데 그러니까 MES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도입을 할 거냐 그리고 도입에 대한 전개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요걸 일단은 캐치를 하시고 향후에 지금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MES를 도입하거나 뭐 스마트 공장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MES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담겨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데 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QCD 경쟁의 강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정의를 내리면 미션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스마트 공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설비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MES를 도입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QCD에 대한 경쟁의 지속적 확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래에 대해서 지금 오퍼레이션하고 샤플로 쪽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 어떻게 하우트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끔씩 목적에 매몰되는 거는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가장 첫 장에 우리가 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첫 번째 이유 QCD 경쟁 우위 확보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그 도구로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MES가 가장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제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MES라는 건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 제조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니팩처링, 제조와 생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통상 보면 우리가 생산 관리, 뭐 제조 관리를 이제 동일하게 혼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조하고 생산은 조금 엄연하게 비율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매니팩처링은 포엠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이고 프로덕션은 투입과 산출의 유무형적 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QCD 경쟁 우위고 특히 매니팩처링은 에피션시를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덕션은 재무적 효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제적인 뷰, 그래서 이펙티브니스, 효과성을 일단 먼저 강조하는 게 생산이고 제조 같은 경우는 에피션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보면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효과성, QCD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게 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MES다. 그럼 이제 ERP하고도 가끔씩 비교를 하는데 ERP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재무적인 효과에 중점을 찍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하고 생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시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제조, 매니팩처링은 에피션시, QCD 경쟁 우위를 관리하는 그 최전방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에 대한 이제 변천사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 제조는 이제 생산하고 제조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변화 동인을 밑에 한번 보시면 예전에 식민지 경제에서부터 1, 2차 세계대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의 블록 경제와 공급망 이슈에 대한 어떤 리쇼어링까지 보시면 제조가 제조다운 모습을 갖췄다는 거는 어떤 그 변화 동인에서 기기와 컨베이어, 그 다음에 정보통신혁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연결까지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개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좀 변했다라는 거죠. 그 변한 거에 따라서 보시면 우리가 제조 관련된 솔루션들 보면 되게 많아요. 뭐 GT, SCM, TQC, TQM, TPM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과연 이런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렀던 제조 솔루션들을 대표적인 거 보시면 MRP, 뭐 MRP2에서부터 ERP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나오면서 PDM, PLM이 나오고 뭐 POP하고 ERP가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조 현장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조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
1997년에 매사에서 MES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어요. 11가지 기능을 내렸는데 그 기능은 온전히 현장 중심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MES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내용으로 2000년대 초반에 매사에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엠 활동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이 같이 확장이 됐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MES가 예전에 어떤 기능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 플랫폼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례를 여러 가지 나열한다기보다 그동안에 어떤 저희가 MES를 하면서 어떤 트렌드 변화도 겪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MES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아마 첫 번째 세션에 서병화 상무가 얘기했던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일단 뭐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뭐 무슨 플랫폼, 자동차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일단 정의를 내리면 확장, 확대, 통합, 수용될 수 있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토대 또는 프레임 아키텍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MES 플랫폼은 뭐냐? 보시면 MES 플랫폼은 현장에 일하는 틀, 그 다음에 지능화 자동화 통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HQ하고 공장 간의 지배구조,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관리자 부분하고 사무직에 있는 어떤 공장 설계하시는 분, 재무적인 관리하시는 분, 이게 수직 수평 통합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MES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틀과 통합과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와 지능화 자동화를 가져가는 게 일단 저희 그 미라콤이 갖고 있는 MES 플랫폼에 대한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플랫폼으로서의 MES가 네 가지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현장 일하는 틀로서 MES라고 보시면 일단 제조 그 6개 영역하고 MES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프로세스 기능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부분하고 현장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이게 정의가 돼야 이제 현장에 일하는 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일하는 틀이라는 거는 일단 표준이라는 거죠. 표준이라는 거는 유연성을 어느 정도 좀 저해를 하고 현장에 어떤 강력한 틀로서 아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 나가는 현장에 일하는 틀로서 M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MES를 도입할 때 집중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 영역하고 프로세스, 기능, 데이터 간의 관계성 규정하는 부분을 저희는 모델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물리적인 사항을 시스템으로 녹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엠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디지털라이제이션 함에 있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UI, UX에 대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머신에 대해서는 현장의 필드버스를 어떤 식으로 TCP/IP로 옮겨갈 것인가 그 다음에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인아웃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메소드에 대해서는 레시피 코드를 어떻게 표준할 것인가 요게 이제 한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보시면 현장에 일하는 틀로서 MES를 규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으로서의 MES를 보면 MES를 함으로써 우리 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거라고 하는 거지만 관리 이전에 사실은 이게 통합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보면 막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부서 틀리고 자재부서 틀리고 설비, 품질, 보전 따로따로 노는 거를 수평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바텀에 있는 공정 쪽 통제하시는 분, 작업자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반장님들 뭐 그 위에 이제 생산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수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툴 그게 이제 일단 MES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연계 통합 기존에 있던 PLM, PDM 뭐 더 나가서 R&D하고 생산 계획 그다음에 SNOP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MES가 따로 어떤 기능으로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전체 공장 운영이라든가 제조 관련된 생산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제조 포탈화 시켜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ES를 도입할 때 집중하고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싱글 플랫폼으로서 이 MES를 쓸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샤플로 타임프레임을 고려하는 기술과 아키텍처 요건 이제 다음 장에 또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일단 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냐 온프레미스 갈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하고 데이터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턴시 같은 것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가 일단은 클라우드 가냐 온프레미스로 가냐에 대한 이제 어떤 통합의 기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제조 거버넌스로 MES인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예전에 저희 그 대부분의 제조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제 뭐 중국 이런 데로 공장을 많이 내보내고 HQ는 한국에 있는 형태로 갔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 같아요. 팩토리마다 MES가 별도로 존재하고 아니면 심지어 뭐 동일한 플랫폼이라도 MES를 따로따로 운영을 했던 게 지금은
전체 MES가 HEQ에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MES는 이 헤드쿼터에서 거버넌스가 유지되는 형태. 아마 이게 대부분의 그 공장 그 제조하시는 분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고민일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공장이 과연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뭐 태국에 있는 공장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제가 유사성이라고 썼던 건 뭐냐면 인프라, 그러니까 저기 제조에 대한 인프라, 제품이나 어떤 공정 운영이 동일한가. 그 다음에 MES 그 헤드쿼터에 있는 MES가 중앙 집중 표준화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운영 체계와 조직 구성이 과연 중앙 통제화되고 ISO 2만이나 ITIL 같은 어떤 운영 프로세스로 체계화됐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사 표준과 공장 포엠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일단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제조 거버넌스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게 있는 게 뭐냐면 HQ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R&R을 분류를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S&OP로 예를 든다면 프로덕션 오더만 여기 따로 생성을 하고 작업실을 여기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기준 정보를 갖고 여기서 통제를 한다든가 요거에 따라서 일단 거버넌스가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뭐 해외 공장까지 다 거버넌스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요런 구조하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서 MES 네 번째가 자동화 이제 지능화 인프라 MES인데 그 스마트 공장을 할 때 우리가 MES를 하면서 가장 많이 애를 먹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OT 데이터라고 하죠.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인데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설비나 유틸, 전력 등 산업용 설비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근데 이 OT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에 대한 데이터가 과연 TCP IP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OT하고 IT 융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좀 재무적인 투자가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TCP IP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만큼 구조와 연결해서 저장해내냐 요게 일단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얘기할 수 있는 뭐 분석하고 ML하고 AI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수집하고 정지하고 태깅하는 부분 이 태깅 작업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태깅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을 애시당초 데이터 스토리지나 데이터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작업은 고스란히 여기서 했던 비용 그대로 이쪽으로 전이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능하고 자동화까지 이제 고려한다라고 하면 IT하고 OT 융합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 간 연결의 완전성, 그 다음에 자동화하고 지능화 고려한 데이터 표준. 이게 이제 MES에서 얼마만큼 커버치느냐, 그거를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MES는 일단은 그 네 가지를 보셨고, 그러면 MES를 구축을 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뭐 사실 고려할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제가 시계열적으로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다음 운영 유지 과정까지 그 다음에 각 그 의사결정자, 실무자, IT 담당자, 현장 관리자에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데 통상 보면 의사결정자 얼마나 원가 절감할 수 있어 이제 비부가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은 MES를 한다고 당장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은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만큼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MES에 대한 가장 단기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토 과정에서 ERP만으로 관리가 안 되나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관리자분들께서는 MES하고 ERP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를 넣었어요. 중요한 거는 타임프레임과 로케이션 관리인데 로케이션이라고 하면은 ERP에서는 실적 공정만 관리하고 MES에서는 모든 로케이션, 세세한 로케이션을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은 품질 같은 경우는 ERP에서는 분량 실적만 관리하지만 MES에서는 부적합 관리 체계 그리고 재발 방지안까지 MES에서 관리를 한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원가를 더 절감해주는 재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원가를 더 절감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도 ERP에서는 자산으로서 관리하지만 MES에서는 설비에 대한 그 가용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재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이런 검정색이 이제 질문이고요. 파란색에 대한 답인데 그 다음에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제 TCO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구축 비용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솔루션 운영에 대한 유지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외산하고 국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S 구축할 때 검토하고 설계할 때 보시면은
저희가 제조 환경이 상당히 다양해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장님이 생각이 틀리거나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의 어느 포지션에 따라서 그 검토하고 설계할 때 제조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설계 대상을 보시면 MES 설계할 때 S&OP 체계하고 계획과 지시를 설계를 할 때 제조 환경 고려 요인은 BOM 복잡도라든가 생산 전략, 제조 리드 타임, 제공에 대해서 자공 조정이냐 외주 공정이냐, 뭐 VMI 방식이냐, 벤더 온드 인벤터리 방식이냐, 뭐 창고나 안전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핸들링에 대한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계량이냐 개수냐, 연속이냐 이산 환경이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레이아웃이냐, 프로세스 레이아웃이냐, 그 다음에 샤플로우가 플로우샵이냐 잡샵이냐, 요거에 따라서 일단 머티리얼 핸들링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장 포엠 시나리오가 작업 의존도가 작업자 중심이냐 설비 중심이냐, 그 다음에 작업자 구성이 자사냐 외주냐, 요런 환경적인 고려 요인을 다 고려해서 설계 대상이 이런 원칙 하에서, 설계 원칙 하에서 그 어떤 그 MES가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PO하고 워커더에 대한 그러니까 S&OP 체계 계획과 지시를 보시면, PO는 통상 이제 ERP에서 내리고 워커더는 MES에서 관리를 하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뭐 PO 대비 워커더 달성 현황, 뭐 아니면 PO별 달성 현황. 사실은 제가 요걸 넣어놓은 이유는 MES를 통해서 프로덕션 오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할 때 공장이 멀티 공장이냐 단일 공장이냐, 그 다음 CT가 빠르냐 아니면 세컨드 단위냐, 뭐 느릿느릿 가는 아워 단위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현장 데이터가 표준화 대상이 OPC 단에서 할 것이냐, 스카다 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PLC 단에서 할 것이냐, 표준화 대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데이터 방향이 단방향이냐 아니면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양방향에 따라서 확장, 안정, 운영 유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엣지큐하고 로컬에 대한 관계를 아마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축할 때는 요거 이제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맨 상위에 APS, ERP, PLM, PD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MES가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제 IT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는 OT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상 보면 제조 운영 쪽하고 OT 데이터 저장 모니터링, OT 데이터 수집 제어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MES 구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운영에서 제가 KPI 체계라고 따로 장표를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쓰레기 데이터까지 다 정의하지 말자라는 주의고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KPI가 무언지가 정의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뭐 설비 아이디나 라드 아이디라든가 가동 비가동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가공 시작 종료가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탑다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라든가 뭐 빅데이터에서 쓸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KPI를 얘기하는 이유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야 라는 게 KPI에서 어떤 정제가 되고 집합체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프로덕션 오더 워커도 다 나왔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준 정보 체계에서 KPI 체계를 받고, 그 다음에 OT 데이터 총합할 때는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표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PLC나 HMI나 이런 태그 정보를 결국엔 TCP/IP로 변환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PLC라든가 뭐 오래된 설비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KPI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고자 하는 KPI가 뭐지? 그러면 필요로 한 데이터가 뭐지? 그 데이터를 오래된 설비에서 뽑아오려면 어떤 거를 봐야 되지? 근데 PLC를 딱 까봤더니 이러이러한 데이터밖에 없어. 그랬을 때 제한적으로 뭐 IO 링크라든가 뭐 접점을 따서 모드부스로 하든가 해서 필요한 걸 올리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마 공무 쪽에서는 모든 PLC나 오래된 설비 PLC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갖고 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재무적인 투자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급선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거는 데이터 엔트리인데, 요거는 편의성, 직관성,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 정부 지원 과제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스마트 공장을 했어요. 뭐 현장에 작업자가 입력할 수 있는 기기도 많이 놨어요. 근데 가서 보면 키오스크예요. 작업자들이 작업 현장을 이탈을 하는 그 키오스크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현장에서 바로 작업자가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접근성, 그 다음에 작업자가 어떻게 UI UX가 설계가 돼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게 그 데이터 엔트리에 대한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든 MES든 성공의 조건은 이 현장 요건이 얼마만큼 편의적이고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가 성공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 운영에 대해서는 기준 정보 체계하고 KPI 체계가 잘 잡히는 게 구축에서 어떤 그 가장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MES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MES가 이제 향후에 자동화와 연결이 되는데, 이 자동화에 대한 관점이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자동화를 소인화해서만 접근했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동화에 대한 지금 외부 환경이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혁 개방해가지고 저임금 노동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 싼 인건비를 썼죠. 굳이 뭐 여기 1, 2억 들어가지고 자동화를 해야 돼, 싼 중국인 노동자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해주는 시사점이라고 보면 내국인 그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이주 노동자 늘어나고, 근데 이주 노동자도 지금 당장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또한 고령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부가 가치 노동자에 대한 문화 언어 적응에 대한 리드타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외 생산 기재 인건비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베트남하고 중국의 인건비가 되게 쌌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가면 인건비가 한 2.5배, 3배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산 기준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캄보디아가 되고 미얀마가 되고 아프리카가 돼도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럼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동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건비에 대한 원가 절감을 그러니까 인건비 월가 절감을 지금 넘어선 캐파에 대한 변동성 해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퀄리티 같은 경우는 언더 컨트롤 상태, 그 다음에 딜리버리에 대해서는 향상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면 MES에서 자동화가 퀄리티를 보시면, 사실은 요거 이제 자동화 기계를 쓰면 LCL 바깥에 있어도 타점이 일정하게 찍히는 게 사실은 관리하기 좋은 거고, 요 안에 있어도 사람이 할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죠. 불량은 없어도.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그 편차에 대한 공정 안정화 봤을 때는 균일한 작업에는 좁은 산포, 그 다음에 사람이 할 경우에는 숙련도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자동화에 대한 관점이 퀄리티 관점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트하고 딜리버리인데, 요거 이제 제조 원가에 대한 거는 어느 회사의 샘플이에요. 그 재료비가 45%, 노임이 한 20% 차지하는데, 사실은 요 노임에 대해서도 쥐어 짜가지고 원가를 아끼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부가 가치 활동이라고 하면은 머티리얼 핸들링하고 검사가 대체적인 비부가 가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뭐 사장님 관점에서는 야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입고 보관 불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아니거든요. 요거를 얼마만큼 자동화를 잘할 거냐, 그 다음에 투입 배출 이동, 현장에 가보면 그 외노자들이 소재 올려놓고 기계 가공하고, 그 다음에 가공시켜놓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데 가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이런 부분만 줄여도 노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비부가치 로스가 얼마만큼 되는지 볼 수 있고, 검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사라는 거는 페일리어 코스트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프레일 코스트라든가 뭐 요거 이제 다 비용으로 먹는 건데, 검사 시간, 검사 건 대기, 검사 원수, 검사 장비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100% 완벽한 품질을 보장할 거라고 해서 검사기만 많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검사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공정 품질 관리가 가장 답인데, 그랬을 때 코스트하고 딜리버리에 대해서 MES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MES에서 자동화 역할은 우리가 자동화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공장이 스마트화됐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는 피지컬한 자동화일 뿐이지 그 위에 인텔리전트한 자동화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자동화 통제 대상을 보면, 물류 자동화에서는 쇼티지하고 오버하는 거 어디서 볼 거야? 그 다음에 기다리고 큐하고 무브하는 시간 어디서 볼 거야?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건 어디서 볼 거야? 결국 MES 데이터에서 로케이션 코드, 그 다음에 아이템 코드, 어마운트, 스타트 엔드 타임이 어디야?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향후에 MCS나 ACS, 머티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나 AGV 컨트롤 시스템, 여기 이제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이나 조립 자동 같은 경우 그 로딩, 언로딩 할 때 스타트 엔드하고 여기 사이클 타임하고 텍트 타임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뭐 사람이 손으로 갖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구시대적인 거고, 검사 자동화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게 MES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수집된 값이 표준화되고, 태깅 작업하고 수집하고 정제한 거 아까 앞장에서 보셨지만 그게 최소화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하고 빅데이터나 MLTL 모델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MES가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 차원에서만 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조에 대한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MES에 대한 도입의 어떤 그 지평을 좀 관점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MES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MES 제조 현장 관리할 거라고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 두 가지 관점, 그 플랫폼 관점과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박영돈 MCP님의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예,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잘 보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이제 성공의 지름길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결국에는 MES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동화 관점에서 또 하나는 뭐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왜 플랫폼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냐고, 플랫폼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MES가 자동화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MES 도입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박영돈 MCP님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네, 시간이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ES를 그냥 단순한 도구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공장이 진화할 수 있는 가장 기반 인프라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MES 도입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